네, 굿모닝 인포믹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내일이 대선입니다. 이제 새로운 대통령이 결정이 되고 새롭게 또 여러 가지 정책들도 펼쳐질 텐데 아마 투자자 입장에서 본다면 그래서 대선 이후에는 시장이 어떻게 될까? 주식시장이 오를까? 새로운 기대가 좀 오를까? 아니면 불확실성 때문에 떨어질까? 아니면 재료 소멸 이런 게 될까? 여러 가지 가능성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 좀 들여다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업 분석 연구소 리더스 인덱스 박주근 대표 함께하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일단 많은 분들이 정권 바뀌면 주가 오른다 이런 얘기도 좀 네. 하긴 하시더라고요. 네. 이런 부분이 팩트인지 아니면 투자자 입장에서는 희망일 수 있잖아요. 네. 오르길 바라는 분들이 많을 테니까 팩트로 보자면 지난 30년간 분석해 보자면 어땠습니까? 보통 허니문 랠리라고 하죠. 예, 보통 대선이 끝나고 한 3개월을 네. 볼 거냐, 1년을 볼 거냐, 네. 이렇게 있는데 지난 8번의 대통령, 그러니까 이제 윤석열까지 합치면 9번이죠. 네. 를 보면 1년간을 보면 한 평균 한 9% 정도 올랐다. 1년에 예, 9%. 1년 정도만 끊어서 보면 이 정도 있는데 이제 물론 대통령마다 약간 다릅니다. 네. 상황이 다르고 특히 우리나라는 수출 주도형 국가이기 때문에 국내 변수보다는 대외 변수가 훨씬 영향을 많이 미치는 영향을 있긴 하지만 이제 1년을 끊어서 한번 보면 1년을 끊어서 보면 가장 많이 오른 분은 김영삼, 웃기게도. 그러니까 IMF를 맞았잖아요. 네. 5년 전체를 보면 가장 많이 떨어지긴 했지만 30.8% 올랐어요. 1년 동안. 김대중 대통령이 두 번째인데 25.4% 올랐습니다. 네. 그리고 전두환 대통령이 3조 때문에 굉장히 좋았잖아요. 그때도 22.3%밖에 안 올랐어요. 그 다음에 이제 노무현 대통령이 14.4%. 그다음에 문재인 대통령이 6.6% 정도 올랐어요. 팬데믹 이후에 완전히 이제 성공세에 들었지만 마이너스가 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마이너스 0.9%. 네. 이명박 대통령이 36.6%. 그 당시에 이제 쇠고기 파동 이런 것 때문에 영향 많이 미쳤죠.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 오르지 않았습니다. 네, 그러니까 1년을 보면 허니문이 평균으로 보면 9% 정도 있는데 사실은 상황과 좀 다르긴 한데 오른 게 약간 올랐다 이렇게 볼 수 있고 5년을 통째로 보면 가장 많이 오른 분은 노무현 대통령이었습니다. 상황이 그 당시에 보면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저금리 상황이었고요. 그리고 유동성이 굉장히 저금리다 보니까 유동성이 많이 풍부했죠. 그러다 보니까 주가도 올랐지만 부동산도 같이 올랐다. 저는 지금 이재명 만약에 이제 내일 누가 될지 모르겠지만 네네. 지금 확률로 보셔서 이재명 대통령이 된다면 이재명 후보 된다면 비슷한 상황. 그러니까 어쨌든 유동성을 풀 것 같고 저금리가 어제 이제 지난주 0.5% 떨어지지 않았습니까? 이제 금리가 약간 낮은 상태에서 25bp 내렸죠. 내렸죠. 네네. 그러니까 그런 부분 그리고 대외 변수로 보면 트럼프의 불확실성이 여전하긴 하지만 어제도 25% 추가로 관세를 질감해서 올리긴 했지만 지금 오래 갈까? 이런 여러 가지를 좀 봐야 되겠지만 어쨌든 허니문 밸리는 통계적으로는 존재한다. 전반적으로 허니문 랠리는 있긴 있었다. 네. 그런데 보면 뭐랄까요? 아주 공통적인 흐름을 찾을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대표님 말씀하신 것처럼 상황에 따라서 대외적인 변수, 대내적인 변수가 굉장히 많이 작용을 하네요. 한 가지 확실한 네, 건 네. 있죠. 이 공통적인 거는. 공통적인 거. 거는 네. 불확실성의 변화입니다. 어. 예, 그러니까 대선 전 불확실성이 존재하잖아요. 이제 그게 사실은 투자하시는 분들은 불확실성이 가장 큰 불확실성이죠. 어떤 정책이 될지 누가 정책마다 는 상반되어 있으니까 대선이 끝나면 이 불확실성 해소는 한 가지 확실하니까 이 부분에 대한 효과는 분명히 있는 것 같고 네. 이제 허니문 랠리보다는 우리나라 역시 대통령이 새로 집권하면 1, 2년 사이에는 오르긴 올랐거든요. 통계적으로 보면. 그래도 이런 부분들은 이런 거죠. 새 정부가 들어서면 우리나라가 재미있는 현상이 있어요. 제가 몇 번 다른 분석도 한번 해봤는데 기업들이 대통령이 정권 교체기에는 투자를 다 홀딩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이네요. 예, 그렇죠. 지금 것 같은. 왜냐하면 총알을 아껴야 되는 거죠. 네.
총알을 아껴야 되기 때문에 대통령이 새로운 정권에 들어서면 선물 보따리를 꺼내야 되잖아요. 우리 기억하시겠지만 윤석열 정부 때도 취임 초기 2022년 5월 취임하고 그 다음 달인가 바이든 대통령이 방문했을 때 기업들이 1,000조를 풀었습니다. 현실성은 그 당시 현실성이 높지 않았는데 뭐 아무도 점검도 하지 않았지만 이처럼 그 기업 대기업들도 정권 교체기에는 선물 보따리를 준비를 합니다. 그리고 정부에서도 첫 해가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첫 해에 여러 정책들을 드라이브를 걸기 위해서는 동력이 필요한데 그 동력 중에 하나는 역시 경제의 온기가 있지 않으면 동력이 상실되기 때문에 이 두 개가 맞물리면서 역시 유동성이 풍부해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어쨌든 그래서 첫 1년, 6개월, 1년 요 사이에는 허니문 랠리가 있을 가능성이 높을 수밖에 없죠. 상황적으로. 그러니까 거기다가 이제 불확실성의 해소, 요 세 가지는 맞물리는데 제가 초대에 말씀드렸지만 역시 우리나라 정신은 그거보다도 훨씬 더 영향을 많이 미친 건 대외 변수다. 이 부분에 대한 변수는 모르지만 대내외적인 변수로 보면 허니문 랠리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볼 수 있죠. 아무래도 관세 그야말로 전쟁 속에 네. 지금 새 정부가 들어서는 거기 때문에 이제 내일 이후에 이 부분이 물론 변수이지만 여러 가지 상황으로 봤을 때는 정권 초기 정책 드라이브, 뭐 유동성 여러 측면에서 봐서는 랠리가 있을 가능성이 조금 더 높아 그렇죠. 보인다라는 게 이제 대표님 말씀이신데 그렇다면 조금 더 구체적으로 30년 말씀해 주셨으니까 네. 대선 시기마다 업종별로는 어떤 좀 차별점 공통적으로 또 보이는 부분들이 있었을까요? 이게 이제 네. 우리가 기억하시겠지만 정권별로 이 경제 드라이브를 걸 때 항상 카피라이트를 하나 만들죠. 그렇죠. 그죠? 김대중 정부 때 기억하십니까? 뭐였죠? 벤처붐입니다. 네. 벤처. 한국의 ICT 강국. 이러다 보니까 당시에 가장 많이 오른 게 전기전자업종이었어요. 네. 무려 230.7% 올랐습니다. 오, 네. 전기전자가. 네. 그 당시에 이제 김대중 정부 때 두 가지 드라이브를 걸었죠. 한국의 ICT 강국으로 만들어야 된다. 그리고 벤처 붐을 해야 된다. 지금 우리나라의 벤처 초기 네이버도 그때 탄생했죠. 네.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이 벤처 붐이 확실히 있던 분명하고 노무현 정부 때는 이때는 그 김대중 정부 때 대북 정책이 온기를 퍼부었고 그 결실이 사실 노무현 정부 때 더 드라이브를 걸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보면 현대 관련주가 엄청 떴죠. 뭐 경협 네. 관련된 그렇죠. 북한과 경협 뭐 이런, 관련된 네. 주가 주도를 이루었고 네. 또 그 당시 운이 좋았던 것도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저금리였고 유동성이 굉장히 풍부해졌어요. 그래서 그 당시 2007년도에 사상 처음으로 2,000포인트를 찍었죠. 그러니까 2007년 1월 6일 우리나라 2,000포인트를 찍은 날이죠. 네. 시작할 때 592였어요. 못 믿겠지만. 그러니까 2,000을 찍었으니까 네. 187.7% 올랐습니다. 가장 많이 오른 대통령이 됐고요. 그다음 이명박 대통령인데 뭐 기억하시는 게 있습니까? 기억나는 거 이명박 대통령 때? 많긴 많은데 예. 하나를 대표적으로 찝을 수는 없을 것 같네요. 대표님 말씀해 주세요. 이명박 대통령이 역시 현대건설 출신의 그렇죠. 그 본인 회사가 또 자동차 관리를 가지고 있죠. 예, 그래서 역시 건설주가 무려 727.9%나 올랐습니다. 700%요? 네. 오. 자동차 관련 주식도 160% 올랐어요. 이명박 정부 통틀어서 19.7% 올랐거든요. 이게 얼마나 많이 오른 건지 알겠죠. 그러니까 4대강 사업을 그렇죠. 드라이브를 걸잖아요. 그러니까 이 건설주를 굉장히 많이 올렸고 역시 본인이 가지고 있는 또 회사, 사돈회사가 지금 이번에 구속된 조현범이 사위죠. 네, 한국타이어가. 그러다 보니까 자동차주가 160% 상승률을 기록했습니다. 박근혜 정부 때는 다들 창조경제란 말을 많이 기억할 것 기억나죠. 같아요. 그죠? 네. 그러니까 이명박 대통령은 그린경제. 그린경제인데 환경은 더 파괴했죠, 사실은.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은 창조경제를 했는데 재임 4년 동안에 이제 탄핵을 당했으니까 성적은 되게 부진했습니다. 생각보다.
이제 전문가들은 이 당시에 특히 해외 업종별로 보면 중공업 산업은 오히려 역성장을 했어요. 예. 그리고 이제 이때 이유가 뭐냐면 이 박근혜 정부가 이제 이명박 정부가 끝나고 그때가 서브프라임 2008년에 있었잖아요. 서브프라임이 끝나고 2008년부터 2012년 이명박 정부 동안에 사실 다른 외국에서는 글로벌 기업들은 이 동안에 구조조정을 했고 적극적인 통화 정책을 했습니다. 요 체력이 그 5년 동안 체력 단련을 했어요. 그게 박근혜 정부 때 본격적으로 이제 타오르기 시작했거든요. 반대로 우리나라는 이 기간 동안 이걸 하지 못했어요. 그러면서 그 결과가 사실은 박근혜 정부 때 굉장히 처참하게 나타났다. 그러니까 그런 체력 단련을 못한 것이 결국은 한국 기업들의 이익이 미국의 일본 기업들에 비해서 굉장히 낮았습니다. 그러니까 주가가 낮을 수밖에 없었다. 네. 이제 그리고 이제 문재인 정부가 들어섰는데 문재인 정부는 취임 초기에 2,270으로 시작해가지고 5년을 채웠을 때 2,661로 끝났습니다. 2,270에서 2,661.8%로 끝났습니다. 그러니까 17.2% 정도 올랐어요. 네. 저는 생각보다 괜찮은 실적이었다. 이유는 팬데믹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실제 임기 중에서 절반은 팬데믹 기간을 지났는데도 그나마 이게 전화위복이 된 게 우리가 팬데믹 때 주가가 상당히 좋았다. 그러니까 많이 급락을 했다가 그렇죠. 그때 오히려 뭐 동학개미도 그때 그 많이 이유는 나오고 딱 그 부분입니다. 네. 동학개미 때문인데 네. 한국 그 자본시장사에 처음으로 이 개인 투자자가 1,000만을 넘어서는 시기가 된 거죠. 예, 이게 이제 어마어마한 변화죠, 사실은. 이 기존에는 우리나라 자본시장을 움직였던 큰 손들은 뭐 기관 투자자나 그렇죠. 외국인 투자자도 그때는 뭐 그 정도 두 개가 거의 뭐 움직였다 보는데 이제 새로운 변수 하나가 등장한 거죠. 한국 자본시장에. 그게 문재인 정부 때고 문재인 정부 팬데믹으로 인해서 동학개미라는 개인 투자자들의 어마어마한 유입. 이제 이렇게는 됐는데 이제 윤석열 정부가 되면서 이 새로 유입된 개인 투자자들에 대한 게임의 룰이 아주 공정하지 않다는 이야기가 계속 나오면서 이제 밸류업을 늦게나마 시작을 했는데 네. 효과는 보지 못했다. 네. 윤석열 정부 3년 동안에는 마이너스 5%입니다. 참고로. 그러니까 윤석열 정부 때는 사실은 가장 억울했던 분이 이분들이었던 것 같아요. 그 우리가 그 탈원전을 기초로 삼았던 문재인에 반해서 무조건 반대를 했으니까 원전을 굉장히 드라이브를 걸었는데 제가 기억하는 게 윤석열 정부 초기에 제가 여러 방송 나가면서 원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했는데 끝까지 그 이야기를 받아왔습니다. 체코 이야기까지 하다가 왔는데 결국 원전은 오르지도 않았어요. 그러니까 여러 정부에서 드라이브를 거는 뭐 여러 그 종목들이 섹터가 있지만 사실은 지나고 보면 결국에는 시장이 답이다. 입니다. 그러니까 시장을 거스를 수는 없었고 시장을 거스르는 드라이버는 결국 성공하지 못했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쭉 이제 역대 정부들 뭐 성적이 주식 시장의 성적이 어떠했는지 좀 크게 이제 짚어주셨는데 쭉 듣다 보니까 우리가 경기가 진짜 너무 좋았어라고 했을 때가 언제지 뭐 이런 얘기 많이 네, 하잖아요. 네. 우리 항상 살면서 경기가 진짜 끝내주게 좋아 이럴 때는 없어. 항상 안 네. 좋고 힘들고 뭐 이런 얘기만 해라고 얘기하지만 실제로 진짜 위기의 시기들이 있잖아요. 있었죠. 경제 위기라고 네. 말하는 뭐 IMF도 있고 네. 뭐 글로벌 금융 네. 위기도 있고 있는데 사실 지금 이 시기도 내수적으로도 그렇고 우리나라 경제 위기급이다라는 얘기 굉장히 좀 많이 하고 있는 네.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경제 위기 속에서 치러지는 대선은 좀 반응이라든지 증시 특징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을까요, 대표님? 꼽을 만한 게? 이제 크게 우리가 위기를 지난 때가 김대중 정부의 때였고요. 그리고 왜냐하면 IMF 그 직전에 네, 네, 이제 네. 직후에 대선을 치렀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서브프라임이 이명박 때였죠. 그러니까 노무현 정부가 끝날 때 서브프라임 터져서 이명박 정부가 받아들였죠. 사실 두 정권은 뭐 진보 정권, 보수 정권의 차이도 있지만 대응이 전혀 달랐습니다. 그러니까 김대중 정부를 우리가 돌아서 보면 그 당시에 이제 IMF라는 굉장히 큰 파고를 맞았고요.
그리고 처음으로 우리나라 자본시장에 외국인들이 들어오기 시작했고 그러면서 기업들은 지배구조를 바꿔야 됐고 그리고 또 국내적으로는 구조조정을 막 해야 되는 예를 들어서 지금 하이닉스가 그때 이제 현대에서 뺏어서 독립이 된 거였고요. LG 반도체가 드랍을 했어야 됐고 여러 질곡이 많았었죠. 그러면 이럴 때마다 사실은 그 김대중 정부가 그나마 성공할 수 있었던 것은 사실 주가로도 이야기해주고 여러 이제 실적으로 이야기해주는데 결국에는 그 시대의 변화에 맞는 산업 구조 조정이 가장 중요했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해 주신 전기전자 쪽에 그때 그렇죠. 좀 드라이브를 걸었다. 그때 지금 생각해 보면 네. 그때 ICT를 드라이브를 걸지 않았으면이라는 끔찍한 생각이 들죠. 왜냐하면 반도체 강국도 그때 이제 사실은 시작을 됐었고 ICT 강국에 대한 여러 혜택들이 그 후 20년간을 거의 좌우지우지했거든요. 대한민국을. 그러니까 그리고 벤처라는 새로운 모델의 형태의 산업 구조도 만들어냈었고 이런 것들이 자본시장에 굉장히 큰 자본 유입이 됐었고 그 결과물로 노무현 때 2,000포인트를 찍은 거란 말이에요. 김대중 정부 때 코스피 지수가 500선이었습니다. 그러니까 170%의 성장률은 사실은 그 과실은 노무현 정부가 가져간 것인데 그 이면에 어떤 이 텃밭을 간 것은 사실은 김대중 정부였거든요. 반면에 이명박 정부 때를 보면 서프라임을 막 겪고 난 정부였어요. 자, 그러면 제가 아까 초대에 말씀드렸지만 박근혜 때 가장 저조한 실적을 냈다 그랬잖아요. 저는 원인은 이명박 정부 때였다 봅니다. 왜냐하면 2008년 서프라임을 겪으면서 미국이나 영국이나 유럽 여러 국가들은 일본을 비롯해서 구조조정을 시작했어요. 그리고 새로운 체력 단련을 시작했어요. 왜냐하면 이유를 알았어요. 게임의 룰이 바뀌었구나. 그러니까 서브프라임이 왜 터진지를 이 사람들 알았던 거죠. 이렇게 과도하게 레버리지를 일으키면 감독에 문제가 생기는 네. 것이고 이 자본시장의 게임의 룰이 바뀌기 시작한 걸 알았고 그 바뀐 게임의 룰에 따라서 체력 단련을 열심히 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구조조정도 하면서 그 과실이 5년, 10년 후에 나타나면서 박근혜 때 그게 정부 때 그 과실을 얘들 따먹기 시작했는데 우리는 반대를 한 거죠. 이명박 때는 뭐 했습니까? 그린 경제를 이야기를 하면서 자원외교를 했고요. 그리고 뭐 여러 가지 구조조정보다는 오히려 자원외교 건설 이쪽에 드라이브를 걸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박근혜 때 어떤 이런 현상이 일어났냐면 우리나라의 주력의 중공업들이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산업 구조조정을 못한 거죠. 그래서 그렇게 보면 우리가 그 당의 정부에서의 어떤 구조조정이나 이런 것들을 투자자분들이 좀 장기적으로 안보로 본다면 그 과실은 그 다음 정부에서 나타나는 거를 깨달아야 돼요. 역대 정부에서 쭉 보면 네. 그게 계속 반복해서 사이클이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김대중 때의 고생이 노무현 때의 과실로 나타났었고 이명박 때의 실책이 박근혜 때의 아주 저조한 실적으로 나타났단 말이에요. 이게 무자르듯이 이렇게 딱딱 자를 잘리는 수가 게 아니라 당연하죠. 연결돼서 네. 시기적으로는 이게 뭐 성과가 좀 나오는 시기는 그 다음이 될 수도 있고. 그렇죠. 그렇죠? 특히 우리나라의 산업 구조가 네. 미국의 어떤 빅테크처럼 굉장히 빠르게 실적으로 탁탁 돌아서는 네. 구조가 아니에요. 우리나라 기업들은 제조업을 기반으로 하고 있고요. 이 투자를 한번 하면 실제 과실은 최소 3년, 5년에 나타나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의 이런 정책 기조들에 대해서 내가 투자 관점에서 들여다본다면 그러면 나는 어느 쪽 섹터를 좀 유심히 봐야 되겠다고 그렇게 생각하는 게 우리나라 구조는 맞다. 우리나라 자본시장은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표님 이제 섹터 얘기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뭐 민감한 업종이라고 할까요? 아니면 좀 안정적인 업종일 수도 있고 좀 봐야 되는 어쨌든 어떤 이슈로든지 머릿속에 좀 넣고 봐야 되는 업종을 좀 제시해 주신다면 어떻게 될까요? 저는 좀 네. 다른 얘기일 수 있는데 이렇게 봐요. 문재인 정부 때 경제 정책에 대해서 제가 그 당시에 영국 이코노미스트에서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굉장히 오랜 인터뷰를 네. 하고 이게 이제 한번 나간 적이 있었는데 우리 생각해 문재인 정부 때의 주요 경제 정책 3축은 뭐였냐면은 공정경제, 혁신경제, 일자리 경제였습니다. 근데 이 순수가 되게 중요했던 것 같아요. 저는 그렇게 지적을 했었는데 상식으로 생각해 보면 공정경제를 만들면 그러니까 운동장의 게임 페어 플레이를 하게끔 만들어주면 거기서 선수들이 열심히 뛰겠죠. 혁신경제가 발생을 하고
혁신 경제로 인해서 과실로 일자리가 생겨나는 겁니다. 그렇겠죠, 상식적으로. 근데 생각해 보면 문재인 정부 때는 완전히 거꾸로 했습니다. 일자리를 제일 먼저 내세웠고요, 일자리 경제로. 그래서 강제로 공기업들 막 일자리 늘렸고요. 그 다음에 혁신 경제를 두 번째로 드라이브를 걸었고요. 마지막으로 드라이브 건 게 공정경제 3법 기억하시죠? 거의 정권 말기에 통과됐습니다. 그러니까 거꾸로 된 거죠. 네네. 그러니까 이게 결실이 전 나타나지 않는데 이번에 그 이재명 후보와 김문수 후보의 자본시장 관련된 법안들을 좀 살펴보면 확인이 전 드러나는데 이재명 후보의 자본시장에 대한 이 5천 그 코스피수 5천을 이야기하면서 내은 거는 손댄 게 게임의 룰을 정상화시키겠답니다. 상법 개정이라든지 뭐 이런 개정들 사실은 이제 개인 투자자들이 와서 억울한 일 당하지 않게 게임의 룰을 좀 정상화시켜 보자. 그런 게 주된 정책이고요. 반면에 김문수 후보의 주요 정책을 보면 공급 확대입니다. 왜냐하면 세금 깎아주고 배당소득 낮춰주고 뭐 이렇게 해서 좀 더 가져가게 해드릴게요. 결국에는 결실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네. 자 그러면 이제 섹터 이야기를 다시 해보면 네. 자 그러면 만약에 누가 될지 모르겠지만 만약에 이재명 후보 된다면 네네. 뭘 하겠느냐? 네. 이 게임 룰을 바로 세우려 그러겠죠. 공약이니까 상법 개정할 것이고 뭐 여러 가지 그다음에 우리가 자사주 매입하면 뭐 일정 부분 일정 시간 안에 다 소각하세요라고 소각하고, 네. 강제로 만들 것이고 자 이렇게 됐을 때 어느 섹터가 뜰까? 저는 당연히 지주회사주와 금융주입니다. 그리고 최근에 움직이는 흐름이 그렇죠. 딱 이거네요. 딱 그렇죠. 왜냐하면 게임 룰이 분명하니까요. 자, 이 게임의 룰에서 계속 ROE라든지 뭐 PBR 건들 것이고 이 실제가 안 되면 계속 드라이브 걸 것이고 이게 금융당국이나 이쪽에서도 계속 드라이브 당연히 걸 것이고 또 이미 우리가 2년 가까이 해온 밸류 연장선이라고 또 명목도 분명할 것이고 자 그러면 우선 뜰 섹터는 거기다가 만약에 공급 확대까지 이루어진다. 그러면 우선 햇빛이 드는 곳은 지주회사주와 금융주겠죠. 그 섹터는 저는 분명히 뜰 수밖에 없는 뭐 지금 이런 상황이면 이재명 후보가 된다면 뜰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될 것이고 근데 미리 좀 올랐는데 이런 경우에는 이어집니까? 저는 더 이어질 거라 보는 아오. 거죠. 왜냐하면 아직까지 지주회사들이 네. PBR이 1.0 이하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PBR 한 2.0까지는 계속 드라이브 걸지 않을까요? 지주회사들이 PBR 1.0으로 유지할 수 있을까 하는 게 의문입니다. 굉장히 반감이 심할걸요. 그리고 거기다가 또 하나가 이제 물적 분할 못 하겠죠. 그 다음에 쪼개기 상장, 드라이브 금지시키겠죠. 그 다음에 중복 상장 금지시키겠죠. 그럼 수혜는 누가 가겠습니까? 지주회사입니다. 예. 장기적으로 봐도. 예. 여기에 손을 댈 수밖에 없기 때문에. 네. 이제 그래서 그 전에 이미 기업들은 빨리 움직였죠. 우상증자 막 서둘렀고 가장 최근에 보면 삼성그룹이 삼성바이오 인적 분할도 사실 그 맥락에서는 했다고 보고 있고요. 아마 현대차그룹도 움직일 가능성이 높고요. 뭐 이렇게 보면 우선 수혜는 그쪽 섹터로 갈 것일 뻔하고 두 번째는 이제 이 새 정부에서도 새로운 섹터에 대한 드라이브를 그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AI겠죠. 일단 뭐 현실성은 좀 부족하긴 하지만 양 후보다 100조를 투자하기로 했다 그러니까 자 100조를 투자하는데 어디에 투자하는가 되게 중요한데 지금은 챗GPT 같은 우리나라가 새로운 LLM을 만드는 건 제가 불가하다 보고요. 결국에는 데이터 센터밖에 투자할 데가 없다. 일단 고속도로를 깔아야 된다. 그러니까 인프라 투자를 선투자로 할 건데 AIDC 같은 새로운 데이터 센터 쪽에 어마어마한 투자가 이루어질 것이고 그거에 대한 수혜주도 정해지는 순간 굉장히 빠르게 저는 햇빛이 될 것이다. 인공지능은 지금 어떤 후보들 간에 투자를 굉장히 활성화하고 활성화시켜서 발전을 시키겠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환경이고 섹터죠. 그러고 네. 있잖아요. 뭐 네. 어느 쪽이 되건. 네. 그러니까 AI는 분명한 것 같은데 네. 그러면 AI도 어느 분야라고 그렇죠. 얘기하면 저는 AI 인프라밖에 방법이 없다. 인프라. 네. 그러니까 AI 인프라가 들어가면 단순히 AI 데이터 센터라든지 인프라 들어가지만 플러스 뭐가 들어가느냐 소형 원전 갈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엔비디아 젠슨 황도 뭐 대만을 막 비판하면서 원전을 왜 배제하느냐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게 대형 원전이 아니라 소형 원전, SMR 같은 원전으로 굉장히 빠르게 드라이브를 걸어야 될 것이다. 왜냐하면 그게 그나마 안전하고 그러니까 AIDC 센터
하나 만들면 소형운전 하나 깔아주면 되거든요. 그리고 굉장히 빠를 수 있고 인프라 작업 자체가. 그래서 두 가지 분야에서도 그 섹터에서도 이 부분은 어느 정권이 되건 올라갈 수밖에 없는 섹터 같습니다. 지주사, 금융사, 그리고 인공지능 네. 중에서도 인프라, 소형 원전 이렇게 잡아주셨습니다. 오늘 대선 얘기를 좀 해봤기 때문에 여러 말씀 나눌 게 있지만 마무리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당장 이제 내일이고, 네. 그렇죠. 우리가 이제 경제 그 중에서도 증시 좀 구체적으로 좀 보고 업종까지 이렇게 보고 있는데 어떤 부분 좀 마무리 말씀으로 해주실까요? 어느 정권 우리가 지금 8번, 9번 정권을 교체를 맞아요. 겪었는데 이번 정권은 교체가 좀 특별하잖아요. 특별하고 특히 우리가 6개월간 사실은 내수부터 모든 게 눌려 있었습니다. 예, 그래서 아마 내일이 지나면 이거에 대한 스프링처럼 튀어오를 가능성이 크다. 그래서 저는 어느 정권 교체기보다 허니문 랠리가 더 강하지 않을까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예상을 합니다. 네. 왜냐하면 예상하지 못했고 6개월간 눌려 있었고 이런 부분들, 그리고 물론 대외 변수가 있긴 합니다. 하지만 지금 당장 추경 이야기 나오고 있고요. 공급 확대와 랠리가 같이 맞물리면서 여기에다가 이제 바라기는 트럼프의 변수가 조금 낮아진다면 더 이제 확실히 드라이브가 걸릴 텐데 그런 부분들 때문에 어느 정권보다는 흐물 랠리가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외부 변수 다 아시다시피 미국의 지금 관세 이슈, 정책, 무역 정책 이런 부분이 워낙에 큰 이슈이긴 하지만 어쨌든 국내적으로 이 허니문 랠리만큼은 어느 때보다도 조금 강하지 않을까. 그리고 다행스러운 건 트럼프 정부의 초기 드라이버가 많이 약해진 것 같아요. 그래요. 미국, 중국 지난주 후반에는 약간 조금 삐그덕대긴 합니다만 그래도 좀 약하다. 대표님 이렇게 좀 보고 계신 모양이에요. 여기까지 그럼 듣도록 하겠습니다. 리더즈 인덱스 박주근 대표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매일 돈을 쓰는데 그 가치는 누가 정할까요? 정답은 슈퍼달러 슈퍼리치에 있습니다. 복잡한 공식은 빼고 투자 타이밍을 잡는 환율의 핵심만 담았습니다. 빠르게 변화하는 금융시장, 그 중심엔 언제나 환율이 있습니다. 오늘부터 환율과 썸 타볼까요?